엄마, 노막 났어? 고작 믹스커피 쪼가리를 선물이라고 보낸 거야? 수화기 너머 아들의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20년 만에 친정 가는 며느리 손에 믹스커피 한 상자 들려보냈더니 돌아온 건 아들의 모진 독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커피 박스가 열리는 순간 베트남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은 한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 남복순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며느리와 한 지붕 아래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부대끼며 살면서도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무뚝뚝한 늙은이입니다. 평생 표현에 서툴렀던 시어머니였기에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친정 비행기행이 저의 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애달픈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4시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눈만 멀뚱히 뜬 채 뒤척이다가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타는 듯한 목마름과 긴장감은 가라앉질 않았죠. 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방 한 구석에 놓인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장롱 깊숙한 곳, 이불장 제일 안쪽을 더듬거렸어요. 한참을 뒤적이다가 낡은 보자기에 꽁꽁 싸둔 두툼한 뭉치를 힘겹게 꺼냈습니다. 방바닥에 앉아 조심스레 매듭을 풀자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바랜 노란 봉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게 다 몇 장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세어가며 봉투를 하나하나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베트남으로 보낸 해외 송금 증서들이었습니다. 20년 전 낯선 땅에서 우리 집으로 시집온 그날부터 매달 은행에 가서 받아온 증서였죠. 리엔이가 우리 집에 시집온 첫 해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친정으로 보낸 피 같은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증서의 잉크가 날아가 흐릿해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때는 친정집 지붕이 태풍에 날아갔다고 해서 내가 급하게 보냈었지. 또 이건 리엔이 막내 동생 학비 보태라고 보낸 거고 이건 친정 어머니 수술비 급하다고 해서 적금 깬 거네. 증서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리엔이가 부엌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눈물 훔치던 모습, 친정 걱정에 밥도 못 먹던 모습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졌죠. 정작 며느리인 리엔이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리엔이 몰래 장 보러 간다며 은행으로 달려가 꼬박꼬박 송금한 돈이었으니까요. 며느리 기 살려준다고 시댁에서 구박받는 거 아니라고 티 내주려고 제 이름이 아니라 며느리 이름으로 보냈거든요. 이제 이걸 전해줘야 하는데. 저는 며칠 전 마트에서 사온 믹스커피 대용량 박스를 안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리엔이가 베트남 갈 때 친척들 나눠준다고 꼭 사가는 그 노란 믹스커피 박스였죠. 박스를 뒤집어 바닥을 조심스럽게 커터 칼로 그었습니다. 찌익 하는 테이프 찢어지는 소리가 혹시라도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저는 방문을 힐끔거렸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려서 손에 땀이 쥐어졌습니다. 저는 커피 스틱을 죄다 꺼내고 텅 빈 박스 공간 안에 차곡차곡 정리한 송금 증서들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뭉치가 두꺼워서 꾹꾹 눌러 담아야 했어요. 이렇게라도 전해야지. 내 입으로는 죽어도 말 못하니까. 낯간지러워서 어떻게 말해.
증서 뭉치를 다 넣고 나니 박스가 묵직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던 꼬깃꼬깃해진 편지 한 통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편지지를 펼쳐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글씨가 자꾸만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리에나, 20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줘서 미안하다. 말도 안 통하는 시어머니 만나서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너를 진짜 내 딸처럼 생각했단다. 이게 내 마음이다. 편지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증서 뭉치 맨 위에 박스를 열면 가장 먼저 보이도록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박스 바닥을 다시 투명 테이프로 감쪽같이 붙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혹시라도 들고 가다가 터져서 내용물이 쏟아질까봐 테이프를 여러 겹 단단히 감고 또 감았습니다. 이제 됐나? 어디 보자. 저는 박스를 들어 요리조리 살펴보며 무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커피 대신 종이가 가득 차서 그런지 제법 묵직한 게 영락없는 새 커피 박스 같았습니다. 박스를 안고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식탁 위에 박스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오늘 오후 비행기로 리엔이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베트남 친정에 간다고 했거든요. 시집오고 20년 만에 아이들 다 키워놓고 처음으로 가는 친정 나들이였습니다. 이 박스가 무뚝뚝한 시어머니가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작별 선물이 될 거였습니다. 리엔이가 베트남 도착해서 커피 마시려고 박스를 뜯어보겠지? 그땐 내 진심을 알게 될까? 하지만 막상 박스를 식탁에 놓고 나니까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숨겨온 비밀이 천하에 드러난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리엔이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냐고 원망하며 화를 낼까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박스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진작에 좀 잘해줄걸.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걸. 후회가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차라리 그냥 돈이라고 말하고 줄 걸 그랬나 싶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도로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돌아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푸르스름하게 새벽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고 며느리 리엔이가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리엔이를 태운 택시가 골목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덩그러니 혼자 남은 집으로 들어와 안방을 서성였습니다. 적막감이 감도는 집안 공기가 어색해 저는 안방 구석에 켜켜이 쌓인 짐더미를 뒤적거렸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상자를 열자 빛바랜 낡은 앨범이 툭 하고 나왔어요.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습니다. 벌써 20년 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리엔이는 새하얀 아오자이를 입고 서 있었는데 잔뜩 긴장했는지 어깨가 굳어 보였고 어색하게 웃는 입가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낯선 타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고여 있었죠. 아이고, 이때는 정말 앳된 아이였네. 저는 사진 속 리엔이의 얼굴을 거친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결혼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너는 아마 꿈에도 몰랐겠지. 아들 준호가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바락바락 우기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준호의 황소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앨범을 한 장 더 넘겼어요.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어설프게 김치를 담그는 리엔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말 가르쳐 준답시고 내가 얼마나 쌀쌀맞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모질었어. 저는 밀려오는 후회스러움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음식간 좀 못 맞춘다고 혀를 차고 한숨만 푹푹 쉬어댔으니 네가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니? 김치 하나 담그는데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소리를 질렀었지. 다음 장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온 리엔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고생했다. 기쁘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줬네. 저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어요. 손주 낳았을 때도 당연한 일인 양 덤덤하게만 굴었지. 속으로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못했나 몰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리 어려웠을까?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리엔이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우는 거리요.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흐느끼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리곤 했으니까요. 고향 생각에, 엄마 생각에 얼마나 사무치게 외로웠겠어요. 젊은 시절 시집살이 하던 제 모습이 리엔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시집 와서 낯선 집안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눈칫밥 먹으며 외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송금을 시작했던 거야. 말로는 못하겠고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어서. 저는 앨범을 탁 덮으며 텅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리엔이 너 몰래 은행 가서 매달 돈 보내는 게 내 딴에는 사랑이었어. 너 힘들게 돈 벌어서 친정 보내지 말라고 내가 대신 해주는 게 널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제 방식의 속죄였고 서툰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잔인했던 것 같아요. 돈만 꼬박꼬박 보내고 정작 중요한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길 한번 안 줬으니까요. 며느리는 돈보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그리웠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의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나야. 리엔이 베트남에 무사히 도착했대. 준호가 조금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래. 아이고, 다행이다. 비행기는 잘 탔나 걱정했는데. 별일 없이 도착했대? 근데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리엔이가 공항에서도 계속 울었어.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믹스커피 말이야. 그걸 받고는 더 서러웠나 봐. 엄마는 끝까지 자기한테 정을 안 준다고 생각하나 봐. 엄마, 듣고 있어? 여보세요? 그래, 알았다. 피곤할 텐데 쉬어. 저는 도망치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는데 제 마음처럼 하늘도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리엔이가 공항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쯤 되자 준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리엔이가 친정 식구들 만났대. 그래, 잘 만났다니? 친정 식구들은 다 건강하시대? 근데 표정이 영 안 좋대. 친정 어머니한테 엄마가 보낸 믹스커피 박스 얘기하면서 또 울었나 봐.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런 선물을 보낸 거야? 내가 진짜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 20년 만에 고향 가는 며느리한테 고작 믹스커피 박스가 뭐야? 다른 친척들도 다 보고 있는데 사돈댁 보기에 내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준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리엔이가 평소에 믹스커피 좋아하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커피 좋아한다고 하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그 안에 2억이 넘는 돈과 편지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용돈을 두둑이 챙겨주던가 아니면 번듯한 선물이라도 사주던가 했어야지. 믹스커피 박스 하나 덜렁 들고 가서 리엔이가 엄마가 이거 줬다고 내놓는데 친정 식구들 표정이 어땠겠어?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에휴, 됐다. 엄마랑 무슨 말을 하겠어. 내가 나중에 따로 돈 보낼게. 그냥 끊을게. 뚜뚜뚜. 매정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안에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찬바람이라도 쐬면 나을까 싶어 터덜터덜 동네 어귀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산책 나오셨어요? 이웃집 박 씨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응, 그냥 좀 답답해서. 며느리는 베트남에 잘 갔어요? 어제 간다고 했잖아요. 박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만에 고향 간다면서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줘서 잘해줬나 봐요. 며느리 표정이 아주 밝던데 박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렇지. 저는 입안이 써서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복순 어머님처럼 며느리 딸처럼 아끼는 시어머니 없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해요. 며느리 친정에도 잘한다면서요? 박 씨가 제 팔을 살갑게 토닥였습니다. 그 칭찬이 비수처럼 꽂혀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던지는 칭찬이 오히려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박 씨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무거운 발을 끌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리엔이가 지금쯤 친정에서 울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박스는 열어봤을까요? 아니면 꼴도 보기 싫다며 구석에 처박아뒀을까요? 혹시라도 그 박스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면 제 20년의 진심도 함께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스르르 누워버렸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티엔이에요. 동네 시장 통해서 베트남 식품점 하는 티엔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티엔 씨였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며 리엔이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눈 크고 싹싹한 그 아기 엄마였죠. 아이고, 티엔 씨. 오랜만이네. 그래,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리엔 씨 베트남에는 잘 도착했대요. 별일 없고요. 티엔 씨가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은근슬쩍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응, 잘 갔어. 어제 전화 왔더라고. 그럼 다행이네요, 정말. 티엔 씨가 수화기가 울릴 정도로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가슴이 덩달아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제가 실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마음에 걸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리엔 씨가 출발하기 전날 밤에 저희 가게에 왔었거든요. 고향 친구들 줄 선물 산다고 이것저것 고르는데 글쎄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리엔이가? 저는 놀라서 쥐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고 달래주니까 서럽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20년 만에 친정 가는데 믹스커피 박스 하나만 덜렁 챙겨줬다고요. 남들 보기도 부끄럽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아직도 식구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고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제가 다 마음이 아팠어요. TNC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가슴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이 며칠 내내 눈에 밟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머님, 정말로 커피만 보내신 거 아니죠? 제가 아는 남복순 어머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신데, 혹시 리엔 씨한테 뭔가 중요한 물건을 따로 보내셨다거나, 박스 안에 다른 걸 숨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TNC는 역시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눈치가 백단이었죠.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맞아요. TNC 말이 맞아. 어머, 정말요? 그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박스 바닥에 지난 20년 동안 리엔이 앞으로 모은 송금 증서랑 내가 쓴 편지를 넣어뒀어요. 믹스커피 밑에 깔아뒀단 말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TNC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났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엔 씨 성격 아시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데 그 박스를 열어보겠어요? 믹스커피 박스잖아요.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아마 친정집 부엌 구석이나 창고에 처박아뒀을 거라고요. 뭐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죠. 열어보지도 않고 구석에 쌓아뒀을 게 뻔해요. 아니면 친척들한테 커피나 마시라고 통째로 줘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그런 귀한 게 들어있는 줄 꿈에도 모를 텐데. TNC의 다급한 말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지기는커녕 쓰레기 취급을 당해 어딘가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리엔 씨한테 알려야 해요. 그 안에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줘야 한다고요. 어떻게? 내가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박스 뒤져보라고 하면 그 아이가 내 말을 듣겠어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베트남에 있는 지인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어머님도 진정하시고 방법 좀 찾아보세요. 네. 고마워요, TNC. 정말 고마워요.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일어설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거실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집안을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부엌으로 갔다가 식탁을 쓰다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리애니한테 직접 전화할까? 눈 딱 감고 전화해서 박스부터 뜯어보라고 소리라도 칠까?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리애니의 번호를 누르려는 엄지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핸드폰을 툭 내려놓고 말았어요. 안 돼, 20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던 시어머니가 새벽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박스 타령을 하면 분명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 시간에 왜? 잠결인지 준호의 목소리가 몽롱했습니다. 준호야, 자니? 리애니는 뭐해? 옆에 있어? 아니, 리애니는 친정집에 있고 나는 호텔에 있지. 친정집이 좁아서 나는 따로 나와서 자잖아. 근데 왜? 아, 그렇지. 리애니는 뭐한대? 친정집 정리는 다 했대? 도착하자마자 친정 식구들이랑 인사하고 짐 푼다고 정신없더라. 왜? 그냥 궁금해서 혹시 리애니가 가져간 박스는 잘 있어?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박스? 무슨 박스? 준호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 믹스커피 박스 말이야. 내가 준 거. 참, 나 엄마도 별걸 다 걱정하네. 그깟 믹스커피 박스가 뭐 중요하다고 밤중에 전화를 해? 엄마 오늘 좀 이상하다? 아니야, 그냥 잘 전달됐나 해서. 몰라, 부엌 어디 뒀겠지. 나 피곤해, 끊을게. 준호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저녁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서 물 한 모금, 밥알 하나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잠은커녕 불길한 상상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리애니가 믹스커피 박스를 발로 툭 차서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리는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저는 악몽을 꾼 사람처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야속하게도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고 리애니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수십 번. 어떻게 말하지? 제발 그 박스 좀 열어보라고. 엄마가 미안했다고 어떻게 말하지?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었다가 식탁에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내 진심이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둘 순 없어. 어떻게든 리애니에게 그 박스 안에 든 비밀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리애니가 오늘 친정집 대청소한대. 뭐? 대청소?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친정 어머니 편하시게 해드린다고 묵은 짐들 싹 다 꺼내서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린다고 하더라고. 버려? 쌓아둔 짐들도 정리해서 버리는 거야?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응, 부엌이랑 창고랑 다 뒤집어서 깨끗이 치운대. 나보고도 와서 좀 도와달라는데?
근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박스를 버릴지도 몰라. 청소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버리면 어떡해.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부엌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왔다가 안방으로 들어갔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초조해서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몇 시지? 한국보다 2시간 늦으니까. 벽시계를 쳐다보며 머릿속으로 급하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거기는 아침 7시 지금쯤이면 벌써 일어나서 청소 시작했겠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발 그 박스가 리엔이 눈에 띄지 않기를, 아니 눈에 띄더라도 제발 열어보기라도 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눌러 확대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인 친정집 부엌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꽃병이 놓여 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노란 믹스커피 박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스가 어디 갔지? 저는 사진을 줌으로 당겨서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찬장 위 식탁 아래 냉장고 옆 그 어디에도 노란색 박스는 없었습니다. 버린 건가? 설마 벌써 버린 건가? 아니면 창고로 치워버린 건가? 당장이라도 준호에게 전화해서 믹스커피 박스 어디다 뒀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의심받을 게 뻔했고 준호가 눈치라도 채면 일이 꼬일 것 같았습니다. 침착해야 해, 남복순. 저는 핸드폰을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그때 준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진 봤어? 리엔이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신대. 딸이 와서 집안을 아주 싹 정리해 주니까 속이 다 시원하시대. 그래, 잘 됐구나.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기가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엔이도 효도한 것 같아서 기분 좋아 보이더라.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응.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천장을 향해 빌었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제발 박스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20년 동안 며느리 몰래 모은 그 피 같은 증서들이 제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거실을 물들였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 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러다가는 정말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말 거야. 저는 결심한 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써야 해. 머릿속에 위험천만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제 진심을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장 문을 벌컥 열고 제일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으며 비장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꼭 찾아야 해. 기회는 이번뿐이야.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한 늙은이의 얼굴을 보며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일찍 대문을 나서는데 찬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춥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첫 차를 타고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중앙시장까지 가는 1시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져 저는 애타는 마음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아직 문을 연 가게가 별로 없어 한산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뛰어 상가 2층 구석에 있는 오래된 액세서리 가게로 올라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머님? 셔터를 올리던 박 사장이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이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그 반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사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베트남 은반지 말씀이시죠? 네. 찾으셨어요? 혹시 들어왔어요? 제 목소리가 간절함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찾았어요. 세상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일주일 전에 베트남 교포분한테서 매입했어요. 박 사장이 신이 난 듯 카운터 뒤 서랍을 드르륵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뒀더라? 아, 여기 있네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박 사장이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저한테 내미는데 은빛이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교하게 연꽃 문양이 새겨진 20년 전 그 은반지였습니다. 이거 맞아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돋보기도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세상에나 이걸 다시 보게 되다니. 눈물이 핑 돌며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리엔이가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 가느다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유일한 장신구였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리엔이가 반지를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서툰 한국말로 말했었죠. 그런데 시집 오고 몇 년 뒤 대청소를 하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리엔이는 몇 달간 집안을 이잡듯 뒤지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어머님, 혹시 반지 못 보셨어요? 제 반지요. 리엔이가 눈이 퉁퉁 부어서 매일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못 봤어. 칠칠맞게 어디다 흘린 게지. 저는 그때도 쌀쌀맞게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린 며느리가 안쓰러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저는 리엔이 몰래 똑같은 베트남 은반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전국에 있는 골동품 가게, 은장신구 가게란 가게는 수소문해서 다녔었죠. 어머님, 10년 동안 찾아다니셨죠? 진짜 대단하세요. 박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빚진 것 같아서요. 며느리 사랑이 정말 지극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박 사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얼마예요? 저는 지갑을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원가만 받을게요. 10년 정성이 대단하신데 제가 어떻게 이문을 남겨요. 아이고, 고마워요. 박 사장님.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반지를 생명줄처럼 꼭 쥐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손바닥 위에 반지를 내려다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걸로 리엔이한테 알릴 수 있어.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야.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TNC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TNC. 어머님?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줄 수 있어요? TNC가 꼭 좀 도와줘야 해요. 제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저번에 베트남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네, 친척들이랑 친구들 많이 살죠. 혹시 리엔이네 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리엔 씨 친정이 어디죠? 하노이 근처 작은 마을이에요. 주소가
저는 적어둔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줬습니다. 아, 거기요? 어머 세상에. 제 사촌 동생이 바로 그 옆 동네 살아요. 오토바이로 10분도 안 걸려요. TNC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네, 리엔 씨 어머니랑도 건너 아는 사이일걸요? 시골이라 좁잖아요. 그럼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뭔데요? 어머님 부탁이면 다 들어드려야죠. 이 음반지를 리엔이 어머니한테 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음반지요? TNC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리엔이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반지예요. 친정 엄마가 준 거라고 얼마나 울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오늘 드디어 구했어요. 아이고, 어머님. TNC의 목소리가 금세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도 같이요. 박스를 다시 확인하라고 써서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당장 국제우편으로 보내라고 할까요? 아, 아니지. 인편으로 보내는 게 빠르겠다. 마침 내일 들어가는 지인 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TNC.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썼습니다. 리에나, 20년 전에 잃어버린 네 엄마 반지다. 그리고 믹스커피 박스 바닥을 다시 한번 뜯어보거라. 짧게 썼습니다. 구구절절 더 쓰다가는 눈물 때문에 글씨가 번질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TNC 가게로 달려가 반지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 사촌이 받아서 바로 전해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로부터 피 말리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TNC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TNC의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전달됐대요? 성공했어요. 대성공이에요. 반지 무사히 전달했대요.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네, 사촌이 리엔 씨 친정집에 가서 직접 전해줬대요. 리엔 씨 어머니한테 반지 보여드렸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래요. 뭐라고 하셨대요? 딸이 잃어버린 반지랑 똑같다고 그 연꽃 문양 보자마자 내 딸 거다 하면서 우시더래요. 그래서요?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한국 시어머니가 보낸 선물이라고 하면서 쪽지랑 같이 줬대요. 온 가족이 다 감격해서 난리가 났었대요. 아이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서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TNC. 전화를 끊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이제 리엔이가 박스를 확인하겠지. 반지를 보고 내 마음을 알겠지.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편지를 읽게 해주세요. 내 20년의 진심이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잔뜩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리엔이가 방금 전화했어. 리엔이가? 뭐라고?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 뛰었습니다. 리엔이 어머니가 음반지를 받으셨대. 그걸 본 리엔이가 기절초풍을 했대. 엄마가 10년 동안 찾아다닌 걸 알고는 펑펑 울었대. 그래서 쪽지를 읽고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서 믹스커피 박스를 찾았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바닥을 뜯어봤대. 그래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송금 증서가 쏟아져 나왔대. 240장이나. 그리고 엄마가 쓴 편지도 읽었대. 리엔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대. 지금도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어. 목이 다 쉬었어. 준호의 목소리도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평생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계속 그러더라. 엄마,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요? 알면 됐다. 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 나도 울었어. 20년 동안 우리 몰래 그렇게 뒤에서 챙겨주신 거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준호가 훌쩍였습니다. 괜찮아. 자식 잘 되라고 한 건데 생색낼 거 뭐 있니?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리엔이가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대. 어머님 뵙고 싶어서 못 견디겠대. 당장 가서 안아드리고 싶대. 안 돼. 그러지 말라고 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만에 간 친정인데 회포 다 풀고 정리 끝까지 하고 오라고 해. 나는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을 테니까. 엄마, 그렇게 전해.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커다란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텅 빈 것처럼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저를 지탱해오던 20년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리엔이가 하얀 아우자이를 입고 저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꿈속에서는 찌푸린 미간을 펴고 활짝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은 리엔이가 꿈에 그리던 친정 나들이를 마치고 베트남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꼭 명절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먼지 하나 없이 윤이 나게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도 반짝반짝하게 물 청소를 했죠. 부엌 식탁은 행주로 몇 번이나 닦아 거울처럼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리엔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먼 길 오느라 배고플 텐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큰맘 먹고 사온 좋은 쇠고기를 꺼내 짭조름하게 장조림을 안치고 리엔이가 입맛 없을 때마다 찾던 구수한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파릇파릇한 시금치도 고소한 참기름 듬뿍 넣어 조물조물 무쳤죠.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할 때쯤 오후 3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와 함께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다름 아닌 리엔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리엔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여행 가방을 현관에 내던지더니 저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리엔이가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포옹에 당황해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며느리의 품이라 팔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리엔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20년 동안 저 몰래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 원망만 했어요. 제가 나쁜 며느리예요. 리엔이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그제야 저도 조심스럽게 팔을 내려 리애니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됐어. 울지 마라. 저는 툭 내뱉듯이 짧게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긴 말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을 몰라줘서. 리애니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아들 준호도 짐을 내려놓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20년 동안 뒤에서 그렇게 리애니 챙겨주신 줄은 불효자라서 미안해. 시끄럽다. 그만해. 저는 리애니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손길은 투박하고 어색했지만 제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한참을 울던 리애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붕어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친정집 다 고쳤어요. 비세던 지붕도 새로 싹 올렸고요. 부엌도 타일 새로 깔아서 반짝반짝해요. 그래, 잘했네. 동생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20년 동안 돈 보내주신 거라고요. 다들 깜짝 놀라서 울었어요. 리애니가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어머님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꼭 한국 와서 인사드리고 싶대요. 알았어, 알았어. 인사 들은 걸로 할 테니 됐다고 해라. 저는 쑥스러움에 짐진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들어가서 씻어. 밥 먹게. 네, 어머님. 리애니가 눈물을 훔치며 씩씩하게 대답하고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어머, 어머님이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리애니가 식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응, 냉장고에 재료가 있길래. 제가 와서 만들 걸 그랬어요.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 어서 앉아. 저는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리애니가 밥을 먹다 말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혀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편지요. 어머님이 쓰신 편지요. 리애니가 소중하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들여 쓴 제 글씨가 보였습니다. 다시 읽어도 자꾸만 눈물이 나요. 리애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리애나, 20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를 진짜 내 딸처럼 생각했단다. 리애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읽는 내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가 얼룩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의 그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리애니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진짜 딸처럼 살갑게 할게요.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됐어. 밥 다 식겠다. 그만 울고 밥이나 먹어. 저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리애니한테 곽 티슈를 툭 건넸습니다. 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리애니가 코를 팽 풀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슴속에 얹혀있던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리애니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늘 제 눈치를 보던 주눅든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머님, 꿀차 탔어요. 드세요. 리애니가 아침마다 따뜻한 꿀차를 타서 안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베란다 문 좀 열까요? 리애니가 종달새처럼 제잘거리며 자꾸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수가 적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하지만 리엔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주는 믹스커피 한 잔, 눈빛 하나에도 뛸 듯이 기뻐했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아침 일찍 본가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리에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외식하자. 준호가 신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외식요? 어디로요? 리엔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셋이서 맛있는 거 먹고 바람 좀 쐬자고. 어머님은요? 어머님도 가시는 거죠? 리엔이가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가지. 집에 있어봤자 뭐 하겠냐?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와, 신난다. 어머님도 가신대요. 리엔이가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빨리 준비해요, 어머님. 예쁜 옷 입으세요. 우리는 시내에 있는 한식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리엔이가 싹싹하게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음식을 가지러 가서도 리엔이는 제 접시부터 채웠습니다. 어머님, 이거 잡채 좋아하시잖아요. 호박죽도 떠왔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리엔이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계속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챙겨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리엔이를 바라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진 찍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리엔아, 엄마 옆에 딱 붙어봐. 네. 리엔이가 제 옆으로 쪼르르 달려와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순간 얼음처럼 굳었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엄마, 좀 웃으셔야죠. 너무 굳어 계신다. 응, 알았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어색하게나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리엔이가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난로를 켜놓은 듯 따뜻해져 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리엔이랑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울고불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어머님, 저 드라마 재미있죠?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요. 리엔이가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응, 그러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느새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따뜻하고 포근한 것이 제 몸을 덮는 게 느껴졌습니다. 리엔이가 무릎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까지 꼼꼼하게 덮어준 거였죠. 저는 눈을 뜨지 않고 자는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대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죽기 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꿈같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천장이 핑 돌며 어지러웠습니다. 왜 이러지? 잠깐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서니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나이를 먹으니 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리엔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처지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리엔이가 국을 떠놓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아. 별거 아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잠을 설쳤나 봐.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리엔이가 울상을 지으며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밥 먹고 좀 쉬면 낫겠지. 저는 리엔이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오후 내내 안방 침대에 누워 쉬었습니다. 누워 있으니 어지러짐도 가라앉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나이 탓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저녁 때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응, 왔구나. 괜찮다. 한숨 잤더니 거뜬해. 저는 아들 걱정시킬까봐 일부러 벌떡 일어나 멀쩡한 척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리엔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솜씨가 많이 늘었네. 저는 밥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님. 들어가서 쉬세요. 리엔이가 재빨리 일어나 그릇을 치웠습니다. 내가 할게. 운동 삼아 해야지. 안 돼요. 오늘은 절대 안 돼요. 어머님은 푹 쉬셔야 해요. 리엔이가 제 등을 떠밀며 단호하게 만류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몸을 뉘었더니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했습니다. 스르르 눈꺼풀이 감기고 깊은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허리가 꼿꼿하던 저였습니다. 옆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리엔이가 하얀 아오자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마주보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어요. 세상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별일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속 어딘가에서는 소리 없는 경고음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이 깨질까봐 차마 알아채지 못한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또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라? 갑자기 눈앞이 까매지더니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앞으로 쏠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어디선가 리엔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안방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리엔이가 잠옷 차림으로 저에게 달려와 저를 흔들었습니다. 준호도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떠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천근만근 무거워진 눈꺼풀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보세요.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119 불러. 빨리. 뭐해? 네, 알았어요. 리엔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응급 환자예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리엔이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소는요, 인천시.
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리애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차가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리애니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저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리애니가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구급차 곧 온대. 엄마, 조금만 참아. 금방 갈 거야. 준호가 식은땀으로 젖은 제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 걱정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굳어버린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삐뽀삐뽀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낯선 손길들에 의해 들것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실 분 계십니까? 저요. 제가 탈게요. 리애니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저도 타겠습니다. 준호도 나섰습니다. 보호자는 한 분만 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탈게요. 준호 씨는 차 가지고 따라오세요.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리애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떠보려고 애썼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아주 조금 시야가 트였습니다. 어머님, 눈 뜨셨어요? 저 보이세요? 리애니가 제 손을 아플 정도로 꼭 쥐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조금만 버티세요. 네. 리애니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통해 리애니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삑삑거리는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리애니 어머니 수술도 고진데 내가 이러면 리애니가 못 가는데 어떡하지? 그 걱정을 마지막으로 저는 퓨즈가 끊어지듯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깊은 물속에서 빠져나오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 다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고개를 힘겹게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리애니가 보였습니다. 리애나.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쇳소리만 나고 말문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의사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정확히 어떻습니까?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심장 쇼크입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정신적 부담과 육체적 피로가 한꺼번에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비명을 지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해야 하나요? 당장은 약물 치료로 가능하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간 입원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의사가 강조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충격에도 다시 쓰러지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러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큰 고비는 넘기셨으니 천천히 회복하실 겁니다. 마음 편하게 먹고 푹 쉬세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 목소리에 리애니가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걸 보고는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셨어요?
괜찮아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아주 조금 가로저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며느리 걱정시킬까봐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리엔이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속 썩여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20년 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골병 드신 거라고요. 리엔이가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네 탓이 아니라고, 늙어서 그런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리엔이의 손을 약하게 쥐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리엔이는 지극정성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밤낮으로 제 손발을 주무르고 닦아주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과 병원 일을 병행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되어 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기운을 차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링거대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복도 끝 휴게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리엔이었습니다. 장모님 수술이 바로 다음 주라며? 준호가 난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아요. 리엔이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비행기 표 예매해 둔 건 어떡하고?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가요? 어머님이 저렇게 누워 계신데. 리엔이가 울먹였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랬잖아. 네가 다시 베트남 가서 장모님 수술 곁에서 지키고 간호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시어머님이 저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제가 어떻게 친정 엄마한테 가요?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리엔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리엔이가 친정 어머니 수술도 못 챙기게 생긴 겁니다. 엄마가 좀 괜찮아지시면 그때 가면 되지 않을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수술은 당장 다음 주에요. 날짜를 미룰 수도 없는데 수술 끝나고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하시는데. 리엔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볼까? 엄마라면 이해하실 텐데. 절대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고. 절대 안정해야 한다고요. 리엔이가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잠시 후 리엔이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트남어였지만 분위기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뚜언이니? 누나야. 리엔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누나가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위독하셨어. 내가 곁에 있어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나중에 꼭 갈게.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줘. 리엔이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기대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정작 딸인 리엔이는 엄마 수술실 들어가는 것도 못 보게 생겼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지만 죄책감에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빨리 나아야 해. 내가 털고 일어나야 리엔이가 맘 편히 베트남에 가지.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리엔이 어머니 수술은 고작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눈을 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병실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치듯 요란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리엔이를 보내야 해.
하지만 몸은 제 마음과 달리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야속한 시간만 할 일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병원 생활도 닷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잠시도 병실을 비우지 않는 리엔이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리엔아, 잠깐 이리 와봐라. 여전히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였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 드릴까요? 리엔이가 쪼르르 달려와 침대 머리맡에 섰습니다. 아니다. 그냥 여기 좀 앉아봐. 저는 링거 맞은 손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톡톡 쳤습니다. 네. 리엔이가 조심스럽게 걸터 앉자 저는 며느리의 젖은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너 베트남에 가야겠다.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리엔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 되물었습니다. 가서 친정 어머니 수술하는 거 지켜봐야지. 딸이 곁에 있어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안 가요. 어머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제가 어딜 가요? 어머님 회복되실 때까지 껌딱지처럼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 리엔이가 펄쩍 뛰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이 고집불통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 이틀 뒤가 수술이잖아.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래도 어머님 혼자 두고는 못 가요. 리엔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쓰러지신 게 저 때문인데 제가 어떻게 맘 편히 친정을 가요? 그건 사람 도리가 아니에요. 이 바보 같은 거사. 내가 20년 동안 그 돈을 왜 보냈는지 아냐? 저는 앙상한 손을 뻗어 리엔이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 보낸 거야. 어머님, 세상 천지에 늙은 친정 엄마가 큰 수술을 받는데 딸년이 코빼기도 안 비추면 그것만큼 서럽고 슬픈 일이 없는 법이야.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저는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이러신데요. 제가 어떻게 발길이 떨어지겠어요. 리엔이가 흐느끼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준호가 있잔. 그래도요. 가야 해, 리엔아. 이건 시어머니 명령이야. 저는 리엔이의 손등을 다독였습니다. 20년 동안 보낸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야. 내 진짜 선물은 리엔이 네가 가장 힘들 때 친정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는 거야. 그게 내가 주는 진짜 선물이야. 리엔이가 감동받은 듯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마침 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준호야, 잘 왔다. 저는 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리엔이 당장 베트남 보낼 준비해라. 엄마, 정말이야? 나는 네가 있잖냐. 네가 나 잘 돌보면 되지. 며느리까지 붙어 있을 필요 없다. 그럼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준호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리엔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장모님 일생일대의 수술인데 네가 곁에 있어야지. 안 가면 평생 후회해. 하지만 리엔이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나한테 맡겨. 내가 엄마 끔찍하게 모실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준호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리엔이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거라, 리엔아. 어서 가서 엄마 손 꼭 잡아드려. 저는 며느리를 향해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일 비행기 타고 가. 리엔이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어서 가서 짐 싸. 네, 어머님. 수술만 끝나면 바로 날아올게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리엔이는 그날 밤 짐을 싸러 가지 않고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새 의자에 앉아 잠든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저는 자는 척했지만 리엔이가 잡고 있는 제 손의 따뜻한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 리엔이가 병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저가요. 리엔이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꼭 돌아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어머님,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밥도 잘 드시고요. 저랑 약속하세요. 알았다니까. 걱정 말고 어서 가. 저는 애써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리엔이가 제 이마에 쪽하고 입을 맞추더니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리엔이가 무사히 어머니 품에 안기기를, 그 수술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리엔이 베트남에 무사히 도착했대. 그래, 별일 없고? 응, 방금 전화 왔어. 장모님 만났는데 장모님이 리엔이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셨대. 준호가 웃으며 전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겠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리엔이 어머니의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들고 오더니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리엔이랑 영상통화 연결했어. 인사해. 화면 속에 수술실 복도에 앉아 초조해하는 리엔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리엔이가 화면 속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냐, 리엔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어머님, 지금 엄마 수술실 들어가셨어요. 막 수술 시작했어요. 리엔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여기서 밤새 빌 테니까 수술 잘 될 거야. 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수술도 못했을 거예요. 리엔이가 화면에 대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 네, 어머님. 사랑해요. 통화가 끊어지고 저는 밤새 뜬 눈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늦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수술 대성공이래. 정말? 정말이냐? 응. 리엔이가 방금 전화했어. 수술 잘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지셨대.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아주 좋다고 하셨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리엔이가 보내온 사진들을 보여주느라 바빴습니다. 리엔이가 병상 옆에서 어머니 죽을 떠먹여 드리는 사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리엔이가 밤새 한숨도 안 자고 간호했대요. 준호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하네, 우리 며느리. 엄마 덕분에 효도한다고 리엔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모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간의 남모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엄마, 장모님 오늘 퇴원하셨대요. 준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 벌써? 회복이 빠르시네. 네, 워낙 수술이 잘 돼서요. 근데 리엔이가 며칠만 더 있다가 오면 안 되겠냐고. 준호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오라고 해.
서두를 거 없다. 정말요? 엄마 최고다. 준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호전되어 침대에서 일어나 혼자 화장실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한 지 2주가 넘어가자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어머님, 경과가 아주 좋네요. 이제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저 며느리가 베트남 갔다가 며칠 뒤에 오는데 그때까지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며느리 오면 같이 퇴원하고 싶어서요. 허허, 그러시죠 뭐. 병원이 편하신가 봅니다. 의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리엔이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꽃단장을 하고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리엔이가 바람처럼 들어왔습니다. 가방도 내팽개치고 달려와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오냐, 잘 다녀왔냐? 저는 리엔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친정 엄마 수술도 잘 받고 제가 간호도 실컷 해드리고 왔어요. 리엔이가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이 은혜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친정 엄마가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몸 좀 추스르시면 한국 와서 어머님께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으시대요. 아이고, 별 말씀을. 저는 쑥스러워 딴청을 피웠습니다. 어머님, 리엔이가 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 진짜 행복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어머님 딸이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져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리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주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고맙다, 내 딸아. 리엔이가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병실 안이 두 여자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퇴원을 하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거동할 만큼 건강을 회복해 거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 도배를 한 것처럼 리엔이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채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오늘은 특별식이에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멈추더니 리엔이가 쟁반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수한 고기 육수 냄새와 향긋한 향신료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베트남 쌀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죠. 이게 뭐냐? 냄새가 아주 진하구나. 베트남 쌀국수예요, 어머님. 소화도 잘 되고 입맛 없을 때 딱이에요. 제가 새벽부터 육수 우려냈어요. 리엔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침부터 무슨 국수냐며 타박을 줬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육수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빈속이 든든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맛있다. 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자 리엔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리엔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빨리 나와보세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베트남에서 택배가 왔어요. 저는 돋보기를 벗어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테이프로 칭칭 감긴 커다란 종이 박스가 놓여 있었고, 리엔이는 흥분된 손길로 박스를 뜯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신 거예요. 몸 좀 추스르시자마자 이것부터 챙겨 보내셨나 봐요. 박스가 열리자 낯선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안에는 알록달록 고운 빛깔의 천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지요. 세상에, 이게 다 뭐냐? 이거 저희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짜신 전통 직물이에요. 어머님 옷에 입으시라고 제일 좋은 걸로만 보내셨네요. 리엔이가 비단처럼 고운 천을 펼쳐 제 몸에 대보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한 올 한 올 짰을 그 정성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지도 있어요. 리엔이가 박스 바닥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편지지를 펼쳤죠. 꼬부랑 글씨가 가득한 편지지를 든 리엔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리엔에게,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신 사돈어른께. 리엔이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중간중간 막히기도 했지만 그 진심만큼은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그 크나큰 은혜를 이 못난 어미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돈어른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리엔이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제 남은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꼭 한국에 가서 사돈어른을 직접 뵙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두 손으로 사돈어른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리엔이는 결국 편지지를 가슴에 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콧날이 시큰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이 저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알기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어머님, 리엔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셔서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시라고 해라. 당장 오시라고 해.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사돈끼리 얼굴 한번 못 보고 살아서야 되겠냐? 우리 집이 좁으면 안방이라도 내드릴 테니 어서 오시라고 해. 그때 마침 퇴근한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읽은 준호까지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는 그날 밤 진짜 한 가족이 된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리엔이 어머니가 한국 땅을 밟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빨리요. 늦으면 안 돼요. 리엔이는 아침부터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고운 한복을 꺼내 입고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사돈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그런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공항 도착 게이트 앞은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한참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을까 드디어 출국장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리엔이가 까치발을 들고 손을 크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두리번거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까만 피부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눈매만은 리엔이를 쏙 빼닮은 분이었죠. 리엔이 어머니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짐가방도 내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공항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던 리엔이
어머니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저에게 다가와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리엔이가 옆에서 울먹이며 통역을 하려 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리엔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무릎을 꿇으려 하셨고 저는 황급히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맞잡은 손을 통해 뜨거운 진심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분의 거친 손마디에서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딸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리엔이 어머니가 서툰 한국말과 베트남어를 섞어가며 계속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딸을 저에게 주셔서요. 저는 리엔이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두 늙은 어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준호의 제안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자 리엔이는 어린아이처럼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와, 바다다. 엄마, 저기 봐요. 우리는 신발을 벗어들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람이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진 찍습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뛰어와 우리 셋 옆에 섰습니다. 사돈어른 리엔이, 저, 그리고 준호. 네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노래로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국경을 넘어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장엄하게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슬그머니 옆에 앉은 리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리엔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리엔이의 손을 더 꽉 쥐어주었습니다. 리엔이도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행동이라는 것을요.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드디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제 방식대로 리엔이를 사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말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